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봅니다. 변상욱 의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행정법원에서 나온 판결 예상하셨습니까? 뭐,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상은 뭐 했던 결과인 건 분명합니다. 예. 한번 왜 그랬는지를 한번 판사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경우를 이제 따지는 것이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판인데 예. 징계위원회가 장관 소관하에 열리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기각당하면 윤 총장이 입는 타격은 상당히 결정적인데 예. 추미애 장관의 경우는 자기가 주관해서 징계위원회를 이끌기 때문에 예. 여기서 기각이 생긴다 하더라도 자기는 정치적인 부담을 조금 더 질 뿐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급박성의 문제. 징계가 코앞이라 판사로서는 따질 것만 따졌지 징계 사유가 어떻게 될 거냐, 중징계가 될 거냐 말 거냐, 판사 사찰을 과연 한 거냐 아니냐. 예. 이런 식의 요인들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겠다. 다만 법적인 형식 또 검찰이라고 하는 주요한 행정 조직이 수장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경우 어떤 혼란을 겪게 되는가에 대한 조직의 기능 유지 이런 것들만 따져보겠다라고 한 거고요.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며칠 뒤에 열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예. 급박성에서 징계위원회가 딱 그날 열려서 그날 끝날이라는 보장이 100% 가능하냐. 지금도 뭐 반발이 있고 그다음에 사의를 표명한 법무차관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징계위원회가 딱 그날 제 시간에 열려서 제 시간에 끝나고 검찰총장에 대해서 처분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예. 길어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가처분이 그럼 받아들여지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징계위원회가 질질 늘어지고 제대로 안 열리면 어떡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결정을 내린다. 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이건데 예전 판례를 보면요. 한국방송공사 이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판례를 보면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권한은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부여되는 것으로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일신 전속적인 권한이라 보기 어렵고 비대체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해임 처분으로 인하여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기각한다. 그러니까 정윤주 사장 건가요? 정윤주 사장 건도 그렇고 좀 다른 건데 예. 정윤주 사장 건때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그러면 판사들마다 그럼 잣대가 다른 것이냐. 그렇죠. 이런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시대의 과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근데 그 시대의 과제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법대로만 하겠다라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는 생각 안 하고 판단하겠다라는 게 시대적인 과제를 받아들인 결과이기도 하고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시대 상황도 있겠고 판사 성향도 있겠고. 근데 이게 조금 판사마다 결이 다르게 판단이 떨어지면 그렇죠. 일반 국민들이나 뭐 법조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혼란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정윤주 사장 같은 경우 KBS 사장에서 해임될 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집행정지해달라고. 2008년에 판사가 판단하기를 당신은 나가는 게 맞다.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가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나 KBS 사장을 4년 5년 비운 그 상황에서 다시 KBS 사장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고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버렸는데 복구할 길도 없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판결하면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그거는 여러 가지로 확인할 게 많아서 징계위원회 전에 판단을 내리려면 그것까지 확인하려면은 도저히 시간적으로도 없었던 거는 뭐 인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이야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로 떠올랐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검사의 수사, 공소제기 유지 권한은 행정부 특히 장관으로부터도 최대한 간섭받지 말고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독립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임기도 보장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판사의 논리고요. 그다음에 총장의 임명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국회가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서 임명됐는데 그거를 장관이 뒤집는다라고 한다면 징계를 통해서 예. 이건 장관의 인사권이 너무 전행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숙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직무집행정지 권한 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는 정말 엄격하게 예외적인 경우에만 집행하라. 징계를 집행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 재판부 결정은 알겠고요. 만일 변행태가 재판부에 있다고 소수 의견을 낸다면 어떤 의견을 내시겠습니까? 제가 옆에 배석으로 앉아가지고 다수 의견을 내시는 재판장님께 소수 의견을 내도록 허락을 받는다면 예. 이런 게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꼼짝도 못하고 눌려서 맹종한다면 그게 검찰이 독립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법리상으로 그렇게 따질 수 있지만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 맹종하는 상황이냐 이것부터 따질 수 있죠. 예. 총장 아래 모든 검사와 심지어 장관 바로 밑에 있는 차관까지도 전부 다 검사 출신으로서 거부하고 저항하고 의사를 마음껏 표현하는 이 상황이 검찰이 맹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냐라고 하는 문제가 첫째 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인사권 징계권에 눌려서 꼼짝 못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검찰총장이 정치적 사법적으로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과잉해서 남용할 경우 검찰 조직과 검찰 총수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는 그럼 어떻게 보장하란 말이냐. 네. 장관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예.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서 국회에서 탄핵받는 정도 그러니까 심지어는 대통령이 탄핵받는 경우나 비슷해야만 검찰총장을 탄핵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그런 정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치면은 검찰총장이나 검찰 조직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근데 판사도 그렇게 얘기는 또 해요. 검찰의 독립성을 너무 강조해 주다 보면 검찰 스스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게 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에 대해서만큼은 조심해라 이런 뜻인 것 같고 그다음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대적인 과제와 촛불혁명의 의지는 사법부와는 정말 별개인 문제인가 이 문제. 검찰개혁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검찰 권력에 대한 문민 통제는 수시로 가능해야 된다. 정부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통제해야 된다. 심지어는 지방검찰 제도처럼 도지사를 뽑듯이 그 지역의 검사는 지역 주민이 뽑아서 신뢰를 갖다 늘 체크하고 다시 임명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가야 이게 사법부 또는 검찰을 문민 통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시대적 과제로서의 검찰개혁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와 시대정신은 그럼 법원은 언제 반영할 거냐 이런 문제. 또 하나 재판부가 검사의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 권한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특히 법무장관도 최대한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번 건이 과연 검사의 수사와 재판 공소 유지에 관한 것이냐. 이게 판사들에 대한 사찰성 조사 문제 법무부 감찰을 좀 하겠다고 하는데 감찰을 안 하고 측근들을 빼돌리는 문제 이 의혹에 대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수사와 기소 유지로 볼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법무부에서 항변했던 내용입니다만은 장관의 검찰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인사권과 징계권을 장관이 갖고 있는데 행정청으로서의 법무부가 징계 절차에 나섰는데 사법부가 나서갖고 결정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무력화시킨다면 사법부와 행정부는 독립된 삼권 분립인데 행정부는 그 인사권 징계권을 어떻게 사용하란 말이냐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거죠. 검찰 권력은 너무 비대하고 그래서 문민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마 검찰 스스로도 인정하는 부분이니까요. 그걸 만일 무력화시킬 때는 그러면 검찰은 누가 견제하느냐. 뭐 최근에 노컷뉴스에서 나온 기사입니다만 만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나고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해임에 사인을 하더라도 못 받아들이겠다. 윤석열 총장이.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이게 과연 정당성 있는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선출된 권력도 아닌데. 그 노컷뉴스에 나온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거기까지 갔다고 보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나는 대통령이 뭐라 그래도 못 따라 이렇게 얘기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권자가 한 이야기. 아마 검찰총장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기자를 불러가지고 슬금슬금 이런 의견을 흘리고 이렇게 검토해서 끝까지 붙을 수 있어
거기서도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측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불복하다 보면은 임기가 끝나버리거든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보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추미애 윤석열 동반 퇴진론이라는 말이 언론에 계속 회자가 됐었는데 결국은 그거는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판사의 판결 내용을 잠깐 소개했는데 총장의 임명, 검찰총장의 임명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회가 검증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장관이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 하는 이 부분은 대통령도 사실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국회 인사검증을 대통령이 요청했고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서 임명했는데 그래서 임기보장 총장을 임명했는데 대통령이 임의로 나서면은 상당히 정적으로 부담이 큰 거고요. 또 하나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건 분명하지만 형식적으로 지금 검찰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모든 정책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닙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거의 다 끝났고 공수처 설치는 오히려 뭐 상황은 다 끝났는데 지금 국회에서 지금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장을 못 뽑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검찰이 국가적인 개혁 과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나설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 두 번째는 국가 검찰권의 문제인데 검찰권은 검찰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부 행정권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가의 법을 바로 집행해서 잘못된 것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국가의 권리인 검찰권인데 대통령의 고민은 이런 거죠. 자,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너 그만하고 나가야겠다라고 해임시켜버렸을 때 그다음에 누구를 거기에 검찰총장에 앉혀갖고 저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데리고 국가 검찰권을 수행시킬 건가. 이 고민이거든요. 검찰이라는 조직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려고 내가 해임을 시키나. 이 고민도 대통령 것이고 그러면 장관을 바꾸시지 않은데 그거는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안 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중단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안 됩니다. 또 누가 장관 자리를 제가 조국 추미애보다 훨씬 더 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설 사람이 지금 있겠냐. 지금 어렵죠. 그러니까 동반 사태가 자꾸 나오는데 얘기가 동반 사태는 대통령한테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란 얘기입니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권 핵심부의 레임덕을 시작시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현실 속으로 추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도 나가지 않고 당 대표였는데 급을 낮춰서 법무부 장관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뭐 검찰 개혁에 임하겠다 이런 자세인데 만일 여기서 본인이 사퇴를 하거나 청와대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자신의 정치 인생 끝난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보수 야당으로서는 제발 좀 동반 사퇴를 시켰으면 왜냐하면은 검찰총장 시끄러운데 해임시키죠 또는 동반 사퇴하자라고 야당에서 말은 못 꺼냅니다.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존재감이 상당히 없지 않습니까? 뭐 아까 홍준표 의원도 아침에 얘기를 했던데 이거 뭐 민주당하고 검찰당만 있는 거야? 도대체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어디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어떻게든 나서서 뭔가를 해주면 대통령은 야당이 상대해야 되니까 야당의 존재감을 살리는 좋은 방법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나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하나만 더 봅시다. 계속해서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던 야당인데 오늘 나온 워딩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워딩은 이게 검찰총장한테 스포트라이트가 계속 되는 것.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야당은 존재감이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워딩들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5%를 훌쩍 넘지 않았습니까? 어떤 조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대선 지지도가 홍준표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겪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당대표가 우익 극우 세력들의 어떤 그 힘에 그냥 떠밀려서 으쌰으쌰하면서 가서 인사나 하고 그쪽하고 잘 지내다 보니까 총선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되풀이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한테 뭐가 확 쏠렸다가 윤석열 총장이 나올 리는 없고 만약 이렇게 된다면 흐지부지 돼버리면서 또 대권 차지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우려고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 우려하는 이유는 결국은 윤석열 또는 김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건 수도권의 힘이거든요. 기호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영남권은 지지 기반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발 정치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임기를 무사히 마치시고 변호사 개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대통령이 어떻게 한다면 그건 뭐 대통령이 이제 위기에 빠지는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라고 안 그러겠는데 제발 안 왔으면 하는 워딩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윤석열에게 이슈가 중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오른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만일 자리를 내어놓고 나온다고 했을 때 이 이슈가 계속 가겠느냐 지지도는 올라가겠느냐 뭐 충청대망론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인적 예고해 주시겠습니까? 뉴스가 인저녁에서 오늘은 수험생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험 치르는 문제 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통계에 대해서 분석이 있습니다. 예. YTN TV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많은 시청 또 라디오로도 동시 중계되니까 또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변상욱 앵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국회 상임위 가운데 가장 뜨거운 건 법사위일 겁니다. 사보임 논란에 공수처법도 문제가 있고 또 대부분 율사 출신이라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 대한 법적 해석 또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이 여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법사위 보이콧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논란의 중심에 민주당 법사위의 한 의원이 거론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인데요.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여러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예. 먼저 바로 여쭤보죠. 네. 야당의 주장은 의원님이 어딘가에 통화를 하면서 판사들, 전현직 판사들의 집단 행동을 유도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네, 좀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뭐 판사들의 집단 행동을 유도한 사실도 없고, 예. 저를 그렇게 실세로 봐줄 만한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날 이제 제가 통화했던 곳은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이었습니다. 예. 네, 그 당시에 직원들,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 한 두세 분이 더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조금만 취재해서 확인을 해보면 사실이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예. 이것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보좌관의 일방적인 이야기만을 듣고 유도했다라고 이런 개연성 없는 엉터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좀 매우 부적절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은 제가 통화를 한 상대방은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었고요. 예. 그 판사 불법 사찰에 대해서 검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일이고 예. 결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일부 언론에서는 위법성 조각 이야기를 또 했다라고 하는데 이 윤석열 총장 집행정지 결정의 위법성 조각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쟁점도 아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보좌관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보수 언론 그리고 야당 쪽에서 공격하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의혹 기사를 일부 보수 언론에서 쓰고 그것을 국민의힘이 받아가지고 논란을 좀 억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누구랑 통화하셨는지 밝힐 수는 없나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 사람한테 다 해서요. 예. 너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말 황당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예. 그 이제 짧은 점심시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대검에서 이렇게 직무 범위를 넘어서서 그리고 또 특히나 사법부의 판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세평 자료 그리고 민감한 정보를 모은 것 자체가 불법인데 이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통화를 해서 지금 특정인과 누구와 통화를 지금 들었다라고 하는 건지 예. 오히려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 명 전화해서 의견을 구한 겁니까? 아니면은 의견을 구하고 같이 저도 화를 내고 그분들도 화내는 거 정말 황당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분들의 또 이야기를 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명 통한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사나 전현직 판사나 변호사는 전혀 없었다 이 말씀이죠? 판사, 전현직 검사 이런 분들도 없었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판사라고 뭐 개인적으로 연락할 분은 한 분 정도밖에 없고 그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판사 연차도 안 되는 그냥 아주 정말 친한 사적 관계여서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진짜 소설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근데 어떻게 복귀한답니까? 이것 말고도 그 위원장의 사과가 있어야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도대체 사과를 하는 것인지 납득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윤호중 위원장님이 상임위에 야당이 들어와서 함께 법안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설득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정회를 하고 야당이 법안 심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적절한 그 유감 표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법안 심사에 야당이 좀 참여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유감인 것 같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그게 어떻게 사과냐 또 이렇게 반발하던데 그러면은 어떻게 계속 보이콧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민주당 의원들과 다른 야당 의원들만 해서 나가는 겁니까 회의는? 그게 이제 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같은 경우에는 타 상임위에서 합의가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법사위와 관련된 부분은 야당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두순이 12월 13일 날 출소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두순 방지와 관련된 법안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오늘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되어서 공청회를 했는데 야당이 또 불참을 했습니다. 또 법사위에 또 중요한 민생입법으로 공정경제 3법도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 협의하거나 토론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법사위의 모든 민생입법들이 멈춰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9일날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계속해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데 야당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완전히 그냥 포기해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명분이라든가 정당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좀 그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가 싸우더라도 지금 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민생입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민생입법은 처리하고 당외에서 아니면 회의장 바깥에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싸울 수 있는 거는 해도 된다고 보는데 본인이 해야 될 일,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전부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내팽겨둔 채로 싸움에만 정치적으로 싸움하는 거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이거는 정말 일하는 국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민생을 챙기는 국회에 좀 퇴행하는, 역행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민주당 의원들끼리 우리끼리 합시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지금까지는. 불가피하다라고 한다면 정말 불가피하게 중요한 민생입법 같은 것들은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이 지금 안산 단오늘인데 과거 조두순의 피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조두순 방지법과 관련된 중요한 이런 민생입법은 안산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 특히나 여성과 아이를 둔 그 학부모님들이 꼭 조두순 방지법 통과시켜달라고 오늘 또 연락이 오고 많이 연락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민생 입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야당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저는 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지켜보고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됐다가 어제 오후에 복귀를 했는데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여론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 측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 민주당 입장으로서 좀 곤혹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제 어제 법원의 결정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저는 세 가지라고 보이는데요. 그 첫 번째는 징계 유무에 대한 것은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 법원이 그 금전적 손해로 환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형식적으로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판단은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에 대해서 좀 아주 신중하고 무겁게 이렇게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거꾸로 보게 되면 검찰총장의 직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또 검찰이 하는 여러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감찰과 비혐의에 대해서 무겁고 중대하게 평가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은 좀 법원의 판단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법원의 판단은 좀 아쉽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지금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바로 후임자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청와대나 법무부나 4일날 예정되어 있는 징계위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던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제 저도 안테나를 이렇게 높게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예. 지금 그 법무부나 이런 것에서는 뭐 징계를 반드시 막 어떻게 뭐 하겠다 결론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된 내용들을 아마 면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하나하나 사안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윤석열 총장의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라고 하니까 해당 부분에 대한 소명 내용을 충분하게 보고 신중하게 징계와 관련된 부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의 갈등 대립 구도가 꽤 오랫동안 이어져서 좀 피곤하다, 피로하다 이런 모습을 보는 것들이 그런 국민들의 반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작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제가 청와대 입장을 대변할 위치에 있진 않지만 예. 우선은 저희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무척이나 법과 원칙을 중요하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 법치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그러한 확고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조금 여론이 안 좋다라고 해서 윤석열 총장을 해임한다, 불신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선택지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무엇인가를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해당 지금 여러 가지 징계 감찰 사유가 된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 이 문제만 보더라도 예.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이고 또 특히나 검찰총장이 그대로 직위를 유지했을 때에는 감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대통령도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나 보네요. 네. 그 민주당에서 혹시 동반 사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그 동반 사퇴론 민주당 내에서는 불가하다 이 말씀이죠. 네, 불가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로서도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와 수사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표 수리가 지금 국가공무원법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법사위 계시니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사보임 문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 왜 이걸 허락해 줬느냐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히려 이해충돌 문제가 저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데요. 수사 중이었다라고 한다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재판에 넘겨져서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재판에 독립해 줄 영향을 줄 그러한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 외에 지금 최강욱 대표님뿐만 아니라 조수진 의원 또 윤한홍 의원 그리고 또 여당의 또 다른 여러 의원들이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수사,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수사에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강욱 대표만을 콕 집어가지고 이해충돌 문제라고 그걸 문제 삼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법사위 계신 여러 의원들 중에 지금 재판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말을 하지 않고 왜 그러면 최강욱 한 사람만 콕 집어서 이해충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최강욱 대표님이 이게 약간 전투력이 높으셔서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김진애 의원 계획된 게 아니고요. 김진애 의원이 확진자와 접촉해가지고 이제 2주 동안 아예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사보임된 것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오늘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며칠 동안 400명대를 유지하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로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11명 늘어 누적 35,16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상황만 보면 하루 평균 498.4명꼴로 발생을 한 건데요. 이 가운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 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471.9명으로 전국 2.5단계 기준을 충족한 상황입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11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493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18명입니다. 확진자 발생 지역은 서울 192명, 경기 143명, 인천 21명 등 수도권이 356명이고요. 수도권 확진자는 전날보다 101명 늘면서 전체의 72.2%를 차지했습니다. 예. 주요 발병 사례를 보면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요. 8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치동 한 보습학원에서도 14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예. 이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에서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누적으로 총 215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경남 진주시 단체 연수에서도 75명, 그리고 김장 모임에서 또 68명이 나왔습니다. 김장 모임에서도 예, 모임은 특히 여러 명 모이는 모임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들고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 프로스에 글을 올렸습니까? 네. 고기영 차관은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요. 이제 공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기영 차관은 이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제 소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면서 검찰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해내리라 믿고 그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돌이켜보면 지난 24년간의 공직 생활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평가를 하면서 그동안 저와 함께하거나 인연을 맺은 많은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글을 썼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습니다. 뭐 누구 쪽을 편드는 건 없었고. 네. 근데 이 고기영 차관이 왜 그러면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냈을까? 결국은 징계위원회 회의에 본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거기서 강한 징계가 나온다면 이 조직에서 평생 나는 배신자로 찍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이제 검찰총장을 어떤 징계까지 몰아간 사람으로 찍힐 가능성이 있어서 예. 그 부담을 좀 덜어내고자 사의를 표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부담은 되는 건 어쩌죠. 그렇죠. 예. 또 동기고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임 법무부 차관은 내정됐습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제 징계 반발의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판사 출신 이용구 전 법무부 실장이 새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임기는 징계일을 하루 앞둔,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용구 신임 차관은 자꾸 입에 이름이 걸리네요. 이 신임 차관은 20여 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실장에 임명이 됐고요. 2년 8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그리고 그런 평가를 받아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가 당면한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할 사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신속하게 청와대가 임명을 결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나오고 해임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법조계 몇몇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요. 비검찰 출신인 이제 신임 차관이 신속하게 임명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을 사실상 제거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은 윤 총장 해임을 넘어서 검찰개혁에 관한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이미 인선이 고기영 차관이 사표 제출을 한 지 이틀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신임 내정자를 이제 인선한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것도 이런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만 정무적 판단을 해보면 지금 김태현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수순으로 흘러갈 거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곧바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과 만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바로 후임자 결정되고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빠르게 진행했다고 하면 어떻게 결론할지 예상이 되는데 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계속해서 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스스로 물러날 것이냐 선택지는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 징계위 명단 공개를 윤 총장이 요구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어떤 행동을 보면은 자진해서 물러날 그 의사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그 윤 총장 법률 대리인 이양규 변호사는 오늘 기자들한테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 기록 등사 요구에는 아직 법무부가 답이 없고 징계 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 공개는 거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 변호사는 전날 법무부에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 기록 열람 등사, 징계 청구, 결재 문서, 징계의 명단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법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법무부는 일단 청구 결재 문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징계위원 명단은 사생활 침해,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 등이 있다면서 사유를 공개를 거부했는데요.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징계위원회 명부인 것 같습니다. 예. 복귀한 윤석열 총장은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는 뭐 특정 사건부터 챙기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윤 총장은 전날 법원에 이제 직무배제 그리고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지 40여 분 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해서 오후 8시까지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업무보고에서는 수사 배당 관련한 현안들이 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였었는데 이 가운데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관련 수사 상황 등이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검 내부에서는 그 윤 총장이 직무정지 직전까지 이두봉 대전지검장이랑 통화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렇게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복귀하자마자 그 수사부터 챙겨 쓸 리는 없을 것처럼도 보이는데 확실한 건 아니죠.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찰이라고 문제가 터졌을 때 보면 그게 어쨌든 뭐 사찰이 맞다 사찰이 아니다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검찰총장 관심 사항은 확실하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다면 이것도 계속 윤 총장이 문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려는 연장선상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렇죠. 저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가치는 굉장히 중시한 반면에 윤 총장이 어떤 그 측근에 대한 어떤 비리 수사를 막는 것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 총장이 굉장히 유리한 판단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근데 뭐 어떤 특정 사건을 챙기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당장 4일이죠 예정돼 있는 게. 네, 맞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또 직무를 못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 재판도 있었네요. 네, 오늘 오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예. 네, 오늘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조금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최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최강욱 의원이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의정 활동을 통해 검찰개혁을 실현하고자 해서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불이익 조치를 통해 입막음을 하려는 것 같다. 이 기소 자체가 편파적이고 위법적이기 때문에 증거 조사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온 이유는 검찰이 이제 최 의원이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에게 변호사 사무실 인턴십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줬으면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취지로 팟캐스트에서 자기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이제 허위 사실 유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재판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요. 이게 허위 사실인지 진실인지는 아직 가려봐야 될 건데 기소가 좀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변호사 사무실 인턴십 경력을 네. 최강욱 대표가 허위로 작성했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네. 최강욱 대표는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선거 국면에 들어가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그게 사실입니까? 진행자가 모르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그 죄를 진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걸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를 했다니까 네. 이거는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담당 검사들도 이거는 기소가 무리가 있다고 했는데 기소 바로 직전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기소가 됐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파적인 기소라는 얘기는 변호인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기소가 될 당시에도 여러 법조계 인사들의 입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방송에 나가서 사실은 제가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선거 앞두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허위 문서가 아니라 권한이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로펌의 대표였고요. 예.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발급해줬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검찰에서는 뭐 권한이 있는 사람이 권한을 해서 한 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겠지만 네. 뭐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더라 아들을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네. 그런데 그 인턴 확인서라는 게 꼭 사무실에 와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 따져볼 만한 상황인데 왜 그때 검찰이 기소를 했을까? 그래서 변호사분들한테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녀도 변호사님들이 이제 필요한 어떤 자료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시키고 싶은 일을 시키고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들도 나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이죠. 조수진 의원 네.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고 있는데 조수진 의원도 오늘 첫 재판을 받았네요. 오늘이 공판 기일이었는데. 네. 근데 예. 오늘 조수진 의원이 재판 받고 나오면서 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예. 성실하게 재산 신고를 한 게 잘못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1억을 누락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18억 5천만 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 네. 선거 끝나고 국회의원이 된 후에 다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30억을 신고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억이 갑자기 늘었어요. 이것도 현금성 자산인데. 네. 그런데 이 30억 늘은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기자 생활하다 바로 정치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바쁜 일정 속에서 누락한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주장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작성 요령을 자세히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것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다른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채권 5억 원 누락했고 또 조원의 아들 누락. 네. 우리가 직계 전서건으로 신고하게끔 돼 있는데 하지 않았던 거. 금융자산을 빠뜨린 것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첫 재판이었고 공판 기일이었으니까 이것도 결론이 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다음 재판이 이제 12월 23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재판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저희가 취재해서 또 라디오에 예. 밝혀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의원 재판은 그럼 어느 정도 있으면 결정이 날까요? 일단은 이게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요. 아직 정식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일이 얼마나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늘어섰습니다. 당장 내일 있을 수능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크죠. 관련 내용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건강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400명대로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다시 5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이 거리두기 단계를 조금 늘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겠나 싶었는데 다시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글쎄요. 보통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한 열흘 전부터 감소세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번 8월의 경우를 보면 8월 16일에 이제 수도권 2단계를 강화하고 8월 27일에 정점을 보이면서 감소세에 들어갔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1.5단계를 지난 11월 19일 날 했으니까 이제 29일부터 1.5단계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29, 30일, 최근 3일간은 400명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이제 500명이 나왔고요. 예. 만약에 이제 24일 기준으로 열흘이면은 이제 당장 내일이나 모레부터 이제 감소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5단계 효과도 조금 명확하지가 않고
과연 그 12월 4일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에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측이 틀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후폭풍이 너무 이제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매일 이제 400-500명씩 나오고 또 자가격리자도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시고 중환자실도 부족해지는 사태를 우리가 뒤늦게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해도 한 열흘에서 2주 동안은 또 그 고통을 또 감내해야 될 시간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골드타임을 놓친 것이 아닌가 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일 3일이나 4일에도 확진자가 줄지 않는다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또다시 격상하는 겁니까? 그때 격상을 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3단계로 올린다고 해도 그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예. 또 그 효과가 얼마 만에 또 어느 정도의 큰 감소세로 나타날지 사실 우리가 겨울이라는 것을 처음 맞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고 많은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국들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참 쉽지 않은 겨울을 보낼 수 있겠다는 것이 좀 우려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쉽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하고 셧아웃 하면은 뭐 편하겠습니다만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정부 당국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젊은 층의 경우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광범위하고 빠르게 감염이 퍼지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젊은 층이 특별히 더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무증상 감염자도 많고 예. 지금 진단되는 비율도 젊은 층이 많지만 아마 진단되지 않는 비율도 젊은 층이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모르고 지나간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르면서 계속 감염을 전파시키고 예. 또 사회활동이나 만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활발하기 때문에 예.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전파 계속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젊은 층 위주로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이 이제 또 수능이고 많은 분들이 걱정이 지금 많습니다. 정부 당국과 교육 당국이 수능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뭐 불안한 건 사실이고요. 또 학생들이 계속 마스크를 쓰고 가림막이 설치된 환경에서 지금까지 겪어오지 못한 환경에서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점이 좀 우려가 되십니까? 시험에 있어서? 네, 아마도 이제 49만 명이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증상이 있는 학생이나 격리 대상자 또 확진자 수험생을 따로 보지만 예. 아마 분명히 49만 명 중에는 이제 본인도 모르게 무증상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수험생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이제 유증상 수험생의 경우에 이제 별도로 이제 2m 이상 간격을 띄운 그 별도의 시험실이 있지만은 일반 학생들 수험생들이 보는 수험생은 지금 거리 간격이 얼마인지 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방송 보도로 봐서는 굉장히 거리 간격이 좀 좁아 보이는 것이 조금 우려가 되고 또 이제 실내 환기를 충분히 한다고 해도 이제 어느 정도 또 그 안에서 또 식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것이 좀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또 이제 유증상 수험생들이 따로 보는 별도의 시험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증상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거기서 보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코로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별도의 시험실이 과연 서로 유증상 수험생들 간의 감염 전파 위험은 진짜로 없는지 이것이 조금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교육당에서 철저히 신경 쓰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고요. 근데 당장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 저녁부터 학생들은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과연 컨디션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내일 시험장에서 뭐 감염되지는 않을지. 결국은 마인드 컨트롤도 시험 전날 중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떤 그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학생들에게? 네, 맞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우선 신체적으로 이제 충분한 수면과 이제 적절한 부담 없는 식사. 더불어서 이번 수험에는 쉬는 시간마다 환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좀 체온 조절에 대해서 좀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내일 당황하지 않도록 좀 사전 준비 사항이나 유의 사항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인드 컨트롤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이제 아는 문제는 좀 틀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좀 침착하게 시험에 응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시는 분
분들의 지시에 잘 협조하고 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병상 부족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당연히 그 비율상 중환자도 늘어날 텐데 병상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빠른 시간 내에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중환자들은 이제 감염 확진자가 증가한 다음에 후폭풍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이제 계속 앞으로 중환자 병상 수는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해도 계속 좀 늘어날 것으로 좀 우려가 되겠는데요. 지금은 뭐 물리적으로 늘릴 수 있는 데는 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제 뭐 아직 공론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 아직 승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승인 전에 어떤 동종적 임상 시험으로 해서 본인이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연구 대상자가 아니어도 이제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항체 치료제를 좀 먼저 사용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승인 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렇게 임상 연구처럼 도입해서 고령자에게 먼저 도입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예. 다른 방법들을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이것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을 때, 우리가 충분한 임상시험 결과를 분석하지 않고 이제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부담이 또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중환자 병상을 최대한 확보한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을 때, 항체 치료제나 이런 백신 같은 것을 어떻게 먼저 도입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영국이 그 백신 긴급 사용을 허가했더라고요. 네, 아마 영국에서는 자국 백신이기 때문에 먼저 사용을 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그러니까 브라질과 영국에서 이제 시험에 대해서 아마 내부 데이터 또 거기에 필요한 자국의 어떤 식약처의 승인 기준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국가별로 도입하는 승인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0% 만족하고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꽤 괜찮은 또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을 맞으려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예상을? 네, 사실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이제 안전성에 문제는 없고, 효과성에 대해서도 이제 60%와 90%가 왜 차이 나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영국처럼 좀, 조기 긴급 사용 승인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백신 후속 개발되는, 백신 제품이라든지, 또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실제로 구입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을 초저온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국가들이 구매력이 있는 국가들이 실제로 얼마나 될지 이것도 좀 사실 조금 의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데서 조금 더 구입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이자나 모더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또 좋은 판매 시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도 조금 시기가 늦을 수는 있지만 좀 하반기 이전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과학과 교수였습니다. 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준영의 역사시사 한신대 김준혁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예. 오늘 얘기해 볼 것은 김치입니다. 김치인데 네네. 중국에서 김치의 표준은 중국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요즘 중국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복도 자기들이 원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최근에 언론에서 나와서 중국의 파우차이 관련해 가지고 국제표준기구 ISO에 자기네들이 김치 어떤 표준화를 이렇게 인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김치는 이제 우리 중국이 이렇게 표준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파우차이라고 하는 김치하고 우리 김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거든요. 예. 왜 근데 중국이 저렇게 예전에 또 동북공정이라 해서 역사도 자기들 것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왜 저러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 민족이 남북이 지금 통일이 돼서
그래서 이제 과거의 옛 영토를 갖다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과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우리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우리 제중 동포들 중국이 이제 그 150개 소수민족이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조선족이거든요. 만약 조선족이 남과 북의 그 어떤 연합국가, 이제 통일국가 쪽으로다가 합류를 하게 될 때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전체가 다 분열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나 문화 이것들을 갖다 침탈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지난번 뭐 고구려 역사도 본인들 것이다 이것도 좀 화가 났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우리나라 드라마가 전 세계로 인기를 끌면서 한복에 대한 사랑이랄까요? 관심이랄까요? 높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중국에서 한복도 사실은 우리가 처음 만든 것이고. 아니 뭐 이제 그 중국이 그 이야기하는 한복의 부분들은 어떤 조선의 한복이 과거 당나라 한복하고 명나라 한복을 본딴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우리의 한복이 자기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나라 한복하고 명나라 한복하 그 걔네들 이제 복식하고 예. 우리 복식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따른다. 이 삼국 사기에도 보게 되면 그 당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복식이 이제 그 김춘추에 의해서 당시 신라가 그 당나라의 복제 관복제도를 따랐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지만 그건 일시적으로 당시 그랬던 예. 것이고 그 뒤로는 다시 원형의 우리 복식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주장들은 예. 사실은 억측이죠. 그러니까 뭐 억측. 사신도를 보더라도 백제 신라 사신들의 복장이 다 다른데. 아, 그럼요. 예, 사실은. 지금 이제 중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다른 나라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신들 복장이 나와 있는 벽화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근데 김치 지금의 우리 김치 이게 빨갛게 고춧가루 네네. 넣어서 담그는 김치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고춧가루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그 않았습니까? 고춧가루는 이제 16세기 때 들어왔죠. 예. 그래서 이제 임난 전후로 일본으로부터 고춧가루가 들어오고 그때는 이제 호초라고 이제 불렸었는데 예. 그 당시에 고춧가루가 들어와서 일부 쓰이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의 그 김치를 만드는데 고춧가루가 들어가기 시작한 건 아니었고 예. 18세기에 됐으니까 대략 한 영조년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김치 담그기에 고춧가루를 사용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춧가루를 쓰지 않고 그전에는 어떻게 김치를 담궜을까요? 그전에는 이제 소금으로 절였었죠. 네. 실제로 이제 그 중국 역사에 보게 되면 삼국지 위지동의전이라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 때부터 그 순물을 이용한 김치 담그기 그 소금을 이용한 김치 담그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그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치 담그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배추를 썼어요. 예. 배추를 썼는데 소금으로 절여서 하는 배추. 요즘으로 치면 백김치. 어허. 예, 백김치가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담가지기 시작을 했고 임진왜란 이전까지도 계속 백김치 위주의 그런 김치 담그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때도 발효를 한 거겠네요. 발효 당연히 했죠. 그 우리나라 김치의 특징이 바로 이런 그 장담그기를 통해서 이제 발효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예. 특히나 이제 그 김치에는 이제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김치를 통해서 비타민 C를 이제 자연스럽게 섭취를 하게 된 거죠. 예. 자, 근데 우리 김치가 일본과 중국 주변국으로 뭐 전파됐거나 알려졌다 이런 것도 기록이 혹시 나옵니까? 뭐, 그 자연스럽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심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끌려갔지 않습니까? 심양으로 끌려가서 당시 소현세자가 심양 일대에 있던 그 조선의 백성들을 모아서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김치 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에 김치가 이렇게 전파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지금 나와 있고요. 예. 특히나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18세기 이후에 조선통신사 과정에서 우리 통신사 사행단이 김치를 이제 갖고 가고 거기서 이제 우리의 어떤 김치 문화가 이제 나가게 된 거고요. 실제로 일본도 우리와 유사한 김치가 있고 기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중국도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 김치는 김장 담그기라고 해서 2013년에 제8차 세계무역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무역유산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치 문화가 세계 무역유산이에요. 아주 완전히 독자적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이 우리의 어떤 김치 문화 혹은 김장 담그기 문화를 갖다가 뭐 자기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 가정집에 김치 냉장고가 따로 있다는 거에 굉장히 문화 충격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예,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는
뭐 우리 이 작가님도 해보셨겠지만 겨울에 땅 파가지고 예. 항아리 묶고서 이제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김장 문화가 이제 존재를 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21세기 과학문화라고 할까? 물론 이제 그 뭐 한 20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김치를 따로 담는 냉장고. 예. 이건 뭐 세계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그 최근 들어서 김치가 사스에도 좋다, 도움이 된다. 네. 코로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아무래도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유산균 그래서 좋은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니 실제로 그 제가 뭐 제 친구가 김치 공장 하고 있어요. 예. 수원서 제일 큰 김치 공장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미국으로 수출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실제로 제가 2016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실제로 그 당시 그 주파리 그 한국 대사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 지금 그 프랑스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김치를 엄청 선호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 김치를 많이 먹으면은 수명이 오래 간다. 예. 건강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 게 지금 유럽에서 막 퍼져 나가고 있어가지고 그 뭐 사스라든가 아니면 현재 뭐 이 감염병에도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으나 그러나 유럽에서 우리 김치가 굉장히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걸 과학적인 연구를 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김치가 유럽에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도 역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예. 없죠. 그 한 20여 년 전에는 일본이 지금 중국이 하는 것과 똑같이 국제 표준으로 자신들의 기무치를 선택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었는데 일본의 기무치는 우리처럼 발효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예. 바로 겉절이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겉절이 형식으로 하는 거하고 그래서 이제 발효를 해서 이제 숙성된 김치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다르고 그리고 일본의 어떤 김치도 제가 이제 교토 가서도 먹어봤는데 뭐 우리 김치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시원하고 깊은 맛. 이런 것들은 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김치와 기무치 원조 전쟁에서는 우리가 승리했다. 승리했다고는 우습죠, 사실은. 아니,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걸 왜 그때 일본이 그렇게 우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다시 이렇게 또 이번엔 중국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김치가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음식에 있어서? 당연히 그렇죠. 그 김치는 이제 제가 판단할 때 세계적인 음식으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예. 김치만큼 그 사람 몸에 좋은 게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그 인간의 DNA라고 하는 것이 뭐 서구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다르지 않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김치가 건강식품으로다가 각광받는 시대가 지금 이제 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김치 담그기 문화 또 이게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 공동체 문화, 나눔 문화, 베품 문화 이런 것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갖다가 이제는 그 김치 담그기 자체만이 아니라 이런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알리는 것들 그리고 그걸 보급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2011년도 3월 30일 한국일보 기사인데 네. 이때도 그 중국에서 파오차이를 내세우면서 김치와의 전쟁 선포 뭐 이렇게 했었네요. 꽤 오래된 역사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 중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싼 음식 때문에 그러니까 김치를 갖다가 많이 만들어서 우리 수출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과정에서 이 김치를 갖다가 자기네들 파오차이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았었던 거고요. 예. 중국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또 오랫동안 있었던 문화들을 다 자기네들 문화다, 자기네들이 원조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하게 김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동북공정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파악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대응하는 방식들 단순하게 역사 전쟁만이 아니라 이제 문화 전쟁을 중국이 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네티즌이나 국민들도 따라가는 것 같은데. 환구시보라고 하는 게 예. 정부 기관지 아닙니까? 예, 예. 인민일보 자매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의 의도가 있다. 담겨 있는 것들이죠. 근데 학자들은 학자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학자들도 근데 동참하는 것 같던데요?
아니 뭐 중국 같은 경우가 뭐 학자 글쎄 저는 그 어쨌든 중국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예. 어떤 정부 의도와에 따른 그 연구 같은 것들이 실제 있죠. 그 예전에 말이죠. 1968년도에 주울레가 분명하게 조선의 역사와 중국의 역사는 다르다. 고구려의 역사는 바로 조선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당대 최고의 정치가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나서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건 학자들이 양심이 있는 게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처럼 이제는 뭐 총칼로 하는 전쟁보다는 이 문화 전쟁 이게 더 크니까 여기에 대비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오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신대 김준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